최혜린입니다. 추석 연휴 그리고 FMC 경계감 때문에 오늘 좀 조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외의 단기 호재가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상 이 호재는 뉴욕 증시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듯합니다. 로렌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사실상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오바마 대통령이 밀었던 쪽이잖아요.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하고 두 후보의 경합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진해서 후보직을 물러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양적 완화 지지론자가 아니라 매파적 성향, 시중에 돈 풀어서 경기 부양시키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혹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바통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 시장에 사실 걱정이 컸었는데요. 때문에 시장은 이분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대라는 소식 때문에 방긋 웃고 있습니다. 자, 로렌 서머스 어떤 분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신에서는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로렌 서머스가 되겠고요. 때문에 옆에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Fed now more likely to stay their course.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사실 자신들의 그 스탠스를 계속 좀 황당한 조금은 다소 색깔이 다른 차기 연준 의장이 오면서 색깔을 바꿀 일이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되면 이제 같이 경합을 벌였었던 현 연준 부의장인 자넷 옐런은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분이 만약에 됐었더라면 연준 멤버가 완전히 다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분은 이제 시장이 매파하니까 싹 다 사실상 교체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9월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추석에 듣게 될 텐데요. 그때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100억에서 150억 달러 규모로만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상 내년 1월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을 감안해 볼 때 10월 정도의 차기 연준 의장은 완전히 윤곽을 잡아야 하는데요. 사실상 매파적인 후보가 자진 탈락을 했으니 기억나시죠? 미국 경제학자 350명이 서머스는 안 됩니다 라고 서명을 해가지고 공동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었잖아요. 결국 오바마가 나는 서머스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여론을 한번 뿌려보니까 다들 아니야 안 돼 걔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전면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론이 결국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자진 사퇴까지 일어나게 됐죠. 시장은 단계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같은 호재성 뉴스가 녹아들기 전에도 뉴욕 증시는 올랐더라고요. 뉴욕 증시 주말 앞둔 표정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네요. 다우가 0.5, 나스닥이 0.1, 스탠더드 & 포어스가 0.2%가량 상승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이제 2주 연속 상승이 됩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주봉을 보실 텐데요. 참고로 오늘 제 컴퓨터가 그렇게 빠른 행보는 아닙니다. 지난 한 주 한 3% 이상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오르면서요. 지난 8월 달의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8월 달 15,650 신고가 찍고 거의 한 14,800까지 밀렸었는데 15,380선까지 정도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같은 상승의 빠른 만회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다우가 한 3%가량 오른 것은요.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라고 하네요. 사실 뉴욕에서도요. 나온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데 이어서 이번 8월달 소매 판매 지표를 주목했었는데 예상은 전달보다 0.4%가량 증가세였었지만 결과 나온 거 보니까 0.2%밖에 소매 판매가 늘지 않았죠.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지갑을 많이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적 완화 축소는 9월달에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200억 달러, 250억 달러 이렇게 커서는 시장의 부담이겠다. 사람들이 아직도 지갑을 안 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서머스 사임 소식 이전에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다른 지표도 조금 무게감 떨어지지만 본다면요. 로이터대하고 미시건 로이터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집계한 소비 심리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5개월 내 최저치, 별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8월달 PPI가 나왔는데 0.3% 정도 상승하면서 그래도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에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약간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반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장 이어서 보시겠는데 참고로 오늘 일본 니케이는 경로의 날로 휴장이라서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6거래일 만에 약세를 띄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약세를 띄나요? 마이너스 0.03포인트 정도니까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중국장 잠깐 주봉 보시겠는데요. 지난 한 주에 4% 이상 급등을 했었어요. 사실은 2270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다면은 지난주 후반에 약간 눌리지 않았다면은 한 주간 6% 넘는 상승을 보였을 수도 있었던 그런 강한 모습의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이번 주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외인고한이 3주 연속 앞서서 올랐죠. 지금 준비한 것이 주봉인데요. 1, 2, 3주 연속 올랐고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 왜 그러냐면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월화만 열리고 수목금 쉬는데 추석 관련해서요. 중국은 우리 추석과 거의 비슷한 명절인 중추절 때문에 월화수까지 열리고 목금 휴장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휴장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지만 중요하게 놓칠 수 없는 부분이요.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중추절 관련해서 다 쉬고 나면은 FOMC 결과도 나오고 또 주말에 독일 총선도 보게 되면 중국의 월요일 장중에 HSBC 9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중추절 관련해서 사람들이 소비할 것이니까 중국 소비주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월요일 날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 오늘처럼 강세를 띠는 소재주가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잘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리 나올 지표들, 휴장 이후의 지표들 미리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 시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죠. 2000선이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 2013도 회복했었는데 금요일 날은 펀드 환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2000선을 살짝 반납했었죠. 금요일 날 특별히 투신권의 매물이 외국인이 산 만큼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많이 쏟아진 것이 부담이었는데 오늘 일단 하루 만에 곧바로 이자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분봉입니다. 2010선 위쪽에서 출발했었지만 상승폭이 약간 줄더니 지금은 2010선을 일단 반납을 했고요. 2000선을 일단 회복해 놓은 상태 정도로 상승폭이 약간 반납돼서 10포인트 정도만 금요일 종가보다 위쪽입니다. 10포인트 정도 빼면은 금요일의 종가가 한 1995선 정도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추적이 가능하겠죠. 퍼센트는 0.6% 정도 오름세를 띄고 있네요. 자, 코스피 여기까지 봤는데 한번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16거래일 동안 약 한 7조 원 정도 거래소 있는 주식을 순매수했다라는 집계는 다들 아실 텐데 오늘까지 17거래일 연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또 2천억대 이상의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약간 매도합니다만 역시 개인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제가 아까 잠깐 줄어든 분봉을 보여드렸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기관이 오늘 이렇게 같이 사고 있었어요. 근데 기관이 장중 다시 한번 원래대로 매도 스탠스로 돌아선 것이 지수의 상승폭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선물도 같이 사고 있었는데 선물도 약간 매도로 돌아선 것, 기관도 역시 투신권 중심으로 벌써 1000억 정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전체 기관의 순매도 전환을 불러왔고요. 이것이 지수의 상승폭 반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2000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닷새 만에 결국 약세로 전환하고 맙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시가총액 상위주인 사이키온이 급락하면서 코스닥이 파란불을 켜는 다소 왜곡 효과는 있어 보이는데요. 감안하시고요. 530선 일단 반납되고 527.38.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왔더랬는데 오늘은 또 수급이 어떨지 그에 앞서 분봉 준비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이에요. 사실 한 529선 언저리까지 가는 듯 했었지만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527.35 오늘만 해도 금요일 종가보다 3.5포인트 정도 아래쪽입니다. 530 안착이 이래저래 안 되고 있네요.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이 오늘 삽니다. 다행이에요. 지난주 사실상 한 일주일가량 초집계를 봤을 때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이상, 350억, 360억 정도 코스닥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뭐 거의 내내 매도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에 아주 쬐끔 샀었어요. 6거래일 만에 소폭 매수 전환했었었는데 오늘도 결국에 다시 팝니다. 자, 기관이 코스닥에서도 오늘 같이 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거래소도 매도 전환, 코스닥도 매도 전환. 결국 양 매수, 쌍끌이 매수가 거래소, 코스닥, 기관의 배신 때문에 모두 깨져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관 매매 좀 보시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뭐 잘 사주는 걸 잘 아실 테고요. 오늘도 보니까 매수 강도도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약 6거래일 만에 찔끔 샀었어요. 그 앞에도 9월 5일에 한번 찔끔 산 적이 있었고 거의 기본 200억대, 300억대 많게는 500억대도 팔았었는데 오늘 결국 사는 척 하다가 또 팔고 있네요.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로렌스 서머스 장관이 사실 굉장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금요일날 환율이 상승으로 방향을 막판에 틀었었고 낙폭만 좀 줄이는 줄 알았는데 플러스로 끝이 났었더랬어. 이것이 이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 영향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그런 로렌스가 유력이 뭐예요? 후보직을 아예 내려놨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그 여파 이전 때 레벨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82원이 로렌스 서머스 얘기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바로 직전 때 레벨이거든요. 결국 이벤트 뭔가 있을 것처럼 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표도 좀 들쭉날쭉 했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1082원 정도 하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오늘 장중한 때 원달러 환율은요, 1081원 80전까지 밀리면서 사실 1080원대를 다시 한번 위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한번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죠. 제 컴퓨터가 오늘 좀 느린데 역시 다음 레벨은 1080원대 지지가 되는가 여부입니다. 자, 벌써 나오는 건요. 오늘 1081원대까지 밀렸다가 지지를 받았고요. 지난주 한번 후반에는 계속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를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금 이제 로렌스 재료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래요. FOMC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환시장 전문가는 한 20-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FOMC에서 양쪽 완화 축소를 어느 만큼 규모로 하는가 이건데요. 지금 굉장히 최축소 규모가 미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상보다 좀 큰 폭의 양쪽 완화 축소 예를 들어서 한 200억, 250억 달러 규모의 양쪽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경우에는 다시금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리아 사태도 일단락이 됐고요. FOMC를 사실상 휴축소를 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추석 전후에서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추석날 아침에 결과를 듣게 되니까 결국 외환시장도요.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요, 131만 5천 원, 오늘도 132만 원대 한번 들어갔었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플러스고요. 현대차가 1.8%대 상승, 오늘 현대차, 기아차 보세요. 거의 한 2% 육박하는 상승이죠. 오늘 현대차는 장중한 때 3%가량 오르기도 했었었고,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기아차와 함께 경신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다시금 박스권 상단은 29만 원대 비트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강보합권이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33만 원권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많았죠. 블록딜 때문에 조금 매물이 나왔던 포스코인데 다시금 기력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2%대 급등이에요.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3만 원은 보지 못했지만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3만 원대 비등비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3만 원대 뭐 주가 회복 요거는 매매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수급입니다. 수급.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인데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계속 하락했었죠. 그러면서도 사실 그때가 단기 저점이다 했던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도 계속 외국인들이 샀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그 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냐, 계속 왜 뭐 괜히 사겠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3만 원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보실까요? 자, 신한지주가 오늘 1%대 상승, 그리고 삼성생명이 좀 조용하고요. LG화학이 다시 30만 원대 안착 시도, 오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현대중공업의 3%대 강세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선주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먼저 차례차례로 해운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들썩이고 있는 해운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주회사격인 한진해운홀딩스가 되겠는데 최근에 이 물동량을 보여주는 벌크선 물동량을 보여주는 BDI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도 저평가 분석까지 오늘 겹치면서 무려 11.99%, 12%나 급등하고 있는데 고점은 6,380원으로 지금 현재가가 거의 고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운주가 또 살아나다 보니 조선주는 어떤 흐름일지 그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눌렸었던 철강주의 흐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강보합권 흐름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대하이스코어와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급등하는데 특별히 현대제철은 5%나 급등입니다. 고로 3기가 다시 가동됐다라고 하고 이번 해가 이제 원년이 되겠죠. 그리고 증설 모멘텀 있는 현대하이스코어가 4% 가까운 상승,
동국제강도 다시 한번 거의 신고가 행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했던 말씀인지 좀 기억이 나네요. 현대 하이스코어 그리고 동국제강 이런 것들 다 금요일날 매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이렇게 눌렸을 때라도 샀었더라면 오늘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으셨겠죠. 이제 이럴 때 이런 음봉 때 사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결국 좀 정확하게 전문가들 분석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동국제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약간 흔들렸지만 5일선 정도에서 이격 좁히고 오늘 다시 양봉 내면서 신고가 내는 패턴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음봉에서 충분히 매수가가 온다라는 것을 사실상 철강주를 통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현대제철 차트네요. 두산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3%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도 2%대, 대우조선해양도 2%대, 한진중공업 홀딩스까지 2%대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주 관련해서 피팅주 흐름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역시 같이 좀 짚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좀 볼게요. 오늘 분할 재상장됐죠. 네이버, NHN 엔터처럼요.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칼이 분할 재상장됐습니다. 약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차트는 뭐 그간 거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었을 거고요. 오늘 대한항공은 이 바로 위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7%대 급등 한 35,000원 정도 왔습니다.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분할 재상장되면서 항공산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진칼이 사실상 지주사 노릇을 하게 될 텐데 한진칼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육박했습니다. 안착은 아직 좀 못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항공 주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약간 갈린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차트 한번 띄워보고 그 얘기도 들려드리죠. 대한항공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목표가를 한 45,000원까지 부르는 증권사도 있고요. 오늘 한 현재 가격 정도인 이전에 4, 5월 주가인 3만 한 5, 6천원대 정도가 끝일 거다. 좋게 봐야 한 3만 7천원 정도의 어떤 그런 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많이 빠졌었고 이때 많이 좀 빠졌었을 때 사실 시장은 좀 올라왔었죠. 또 경기 회복이 진행 중이라서 경기 민감주들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구간에서 대한항공은 사실 52주 신저가에서 정지가 됐었거든요. 이제 이때 못 누렸던 것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반등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항공업종 자체가 좀 최근에 그렇게 경기 회복 수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걸 감안하면 중장기로 볼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충돌하고 있으니까 대한항공 가지신 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OCI입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오셀 리소스 LP라고 하는 곳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특별히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상장 첫날 일단 이런 경우가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OCI가 오늘도 한 18만 원대를 한번 두드렸다가 약간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18만 원대 안착을 계속 노리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금호산업을 비롯해서 거래소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 사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그죠? 그 지분을 갖고 주식 지금 담보를 해가지고 약간 빚을 갚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금호산업의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 경영 정상화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한가는 살짝 풀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이버는 오늘 54만 원대도 장중에 한번 돌파를 했었다가 약간 찰실현 매물이 나와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한항공 또 한진칼, 네이버까지 흐름이 좋았었던 아침이었고요. 효성이 오늘 많이 급락합니다. CJ제일제당 얘기를 먼저 하면요. CJ제일제당은 제약사업부 매각설이 있었었는데 CJ제일제당 쪽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반등이 무산되고요. 나흘 연속 하락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잠깐 효성 차트를 보죠. 이각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효성. 자, 효성이 오늘 이렇게 6% 가까이나 육박하는 밀림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번 신고가를 찍고 8만 원대를 기어코 한번 봤었었죠. 이때 눌림목이 한번 나왔었다가도 기어코 오르는 효성. 이때 왜 눌렸었는지 기억나시죠? 국세청이 특별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효성을 거론했다라면서 한번 크게 매물이 나왔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마치 SK하이닉스처럼 끝끝내 들어오더니 다시 한번 재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8만 원 한번 찍고 나서 약간 밀렸었는데 오늘 이미 시작을 한 2.8% 정도 개파락했었는데 문제는 약간 낙폭이 점점점 더 깊어지면서 지금 저점까지 밀려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효성도요. 효성은 오늘 일단 밀리는 원인은요. 표피적으로는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인데 효성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 것이 중요하게 흔들림에도 잡아줬던 요인이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요거를 오늘 잘 보시는 게 향후 대응의 키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락, 문화, 엔터주가 강세를 띈 것이 530선을 끌어올린 요인이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을 위시한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모습인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모두 다 8%대 급락합니다. 자,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었죠. 서정주 회장의 사실상 주가 조작 혐의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서 회장이 공매도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꾸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회사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올가미를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은 사실 아니고 자기네들은 어떨 수 없이 방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단 당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결론을 사실상 내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잠깐 보실까요? 헌데 왜 하한가로 가지 않느냐? 오늘 하한가를 갈 뻔했었거든요.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오늘 하한가를 거의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하한가가 풀린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약간 낙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3%대까지 하한가 갈 뻔했던 그런 종목에 빠르게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양봉으로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물론 낙폭을 많이 줄였다가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맞고 있는데 때문에 오늘 거래는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상 급락하고 급등락할 때 이럴 때 이미 셀트리온 주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결론이 난 것이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분석 때문에 대기 매수세 그래도 살려는 세력들이 있어서 하한가가 풀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메디포스트, 시젠, 메디톡스도 투심은 조금 바이오 제약주가 안 좋아지는 모습이지만 제약이 안 좋아도 좋은 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 자동차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성우 하이텔, 만도도 한 2%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약간 현대 위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금 소폭이지만 일단 되돌리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자동차는 역시 한 번 꺾여서 뭐 차트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오늘 안철수 테마가 급락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일단 10월 재보궐선거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써니전자가 하한가,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하한가 육박하고요. 안랩도 한 절반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랩도 한 7%대에서 갭 하락 출발했었는데 갭을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테마가 오늘 많이 꺾이고 있고요. 자동차 튜닝주가 또 괜찮습니다. 아까 자동차 부품주 보여드렸는데 정부가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협회를 발족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역시 정부의 서포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전문가들은 얘기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 치는 헬스폰 같은 종목도 있지만요. 이렇게 정부가 좀 밀어준다면 소위 중장기적 호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튜닝주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면서 중선 단조, 풍력 단조주들도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태웅이 4% 오릅니다. 기억하실 게 태웅도 있고 태광도 있잖아요. 태광은 기관이 만드는 종목이고요. 태웅은 외국인들이 만드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특별히 단조주 말씀드리면서 박현상 대리가 탑픽으로 태웅을 꼽으셨는데 오늘 유일하게 태웅이 좀 많이 4% 정도 급등합니다. 전문가는 확실히 분석이 좀 다르죠. SM은 3% 정도 추가 상승하는데 파라다이스 게임빌 제닉을 준비했던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한 4%대 안팎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흐름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데 오늘은 부합권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SM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로열티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이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약간 윗골이 달렸지만 갭 상승 출발하면서 추가 상승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비슷한 차트를 바로 제닉에서 느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제닉도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제닉은 이미 넘긴 상황에서 오늘 약간의 이제 강보합권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가 느리니까 뭐 보는 것 포기하죠. 자, 이번엔 단조주입니다. 단조주가 이제 태웅만 좋은지 다른 건 어떤지 분위기 좀 살펴보면 용현 BM은 많이 빠지네요. 태웅 정도만 오늘 유일하게 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현진 소재는 그 가운데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팁 마지막으로 오늘 무국 선생님이 주신 시장 팁인데 같이 좀 공유하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서머스 사임의 뜻밖의 오늘 랠리가 나오는 것인데 연속성은 없다라시면서 좀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뭐 급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외의 소식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용할 뻔했다가 랠리를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시장의 어떤 자금의 큰 흐름, 그레이트 로테이션 방향은요. 환율이 결정한다라시면서 원달러 환율, N달러 환율, 달러 유로, 달러 인덱스 모두 다 보면서 달러 강세 쪽으로 진행되면 불리하다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 기준 1,050원까지 하락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외국인들의 환차익 매수세를 더 불러오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사면 안 되고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하게 더 많이 강하게 연속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잠깐 차트 좀 보시죠. 제가 10월 정도까지 예상 밴드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950에서 한 2050선까지 정도를 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 2010선 정도니까요. 2050이면 주봉상 2년 박스권 상단인 거죠. 작년 한 고점 정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위로는 한 40여 포인트 더 올라갈 가능성, 하지만 아래로 빠진다면 1950선까지 밀릴 가능성, 위아래 가능성을 모두 40-50포인트씩 열어두셨습니다. 문제 FOMC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그때부터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일단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고 이것이 실적 장세로 변할 텐데 실적주 위주로 잘 골라야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두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약한데 지금껏 끝까지 올라왔던 종목, 예를 들어 건설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히 실적 열면 기대만큼 좋지 않을 텐데 그 와중에도 지금처럼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기에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많이 빠졌지만 의외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혹은 좋아질 조짐을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될 종목들은 다시금 의외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옥석 가리기가 FOMC 이후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 속도 전략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같은 업종 내에서도 덜 간 종목이 키 맞추기 차원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동차가 부담스럽다면 자동차 부품주, IT 섹터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SK하이닉스가 3만 원이 왔다면 LG 디스플레이 시계 시소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중국 모멘텀의 소재, 소비주 언급하셨고 가장 중요합니다. 추석 전에 현금화할까요? 제가 여쭤보니까 현금화 대신에 방어주를 사자고 하셨는데요. 통신 및 유틸리티, 포트폴리오 내에선 20-30% 정도 비율로 편입하자라고 하셨고 시장 전체의 시소 전략에 있어서 통신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증권주 정도도 약간 편입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십니다. 좀 흔들릴 수 있고 변동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우상향 트렌드 자체가 크게 바뀐다고 아직 언급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일단 추석 이전에 현금화를 생각하신다면 현금화보다 현금 비스무리한 성격의 주식을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의외로 강한 장이 설 수도 있으니까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내년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세계 경제 불안이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국제금융센터는 리먼 사태 5주년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 요인 6가지를 꼽았습니다. 6대 중장기 불안 요인은 주요국 금리 인상, 일본 재정 불안, 신흥국 경제 금융 불안, 그리스 등 재정 불안국 재해위기, 중동 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6대 불안 요인 가운데 특히 주요국 금리 인상과 일본 재정 불안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 경제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금융시장은 외화 유출에 따른 환율 불안 등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제 중 평판 아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철강업체 에사르스틸 알고마는 최근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이 자국 시장에 평판 아변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관세 당국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조사 개시로부터 90일인 오는 12월 4일 전까지 예비 판정을 내리고
각국에 대한 덤핑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의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약 4,000건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매년 평균 4,000건에 육박하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패소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수를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합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편을 주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오는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됩니다. 첫날인 이날은 입주기업 123곳 중 절반이 재가동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측 인원 총 820명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으로 귀한 예정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여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상당수도 정상 출근해 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한편 남북당국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출입 체류에 관한 부속 합의서 타결을 시도합니다. 9월 1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